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에 비해서도 대략 한 최소한 배에서 10배 정도의 위력은 갖고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테크 트렌드와 여러 가지 군사, 이런 안보 문제를 통해서 오늘날 이제 전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을 갖다가 읽어드리는 최승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함께 모아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첨단 IT 기기, 반도체 상당수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선이라든가 중공업 여러 제품들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우수성을 인식한 마당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은 마당에 무기도 한번 우리가 써보니까 굉장히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하더라. 선진국들 다른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데에 비해서 훨씬 납기도 짧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성능은 그에 못지않게 잘 나오더라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죠. 하지만 역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갑자기 팽창한 여러 가지 무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상 자유진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매우 잘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방부는 포방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력의 진심입니다. 이 휴전선을 두고서 북한 쪽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재래식 야포와 방사포들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고, 남쪽에도 우리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야포를 비롯해서 기동성이 좋은 자주포 미사일들을 배치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 휴전선 양쪽의 화력 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은 꾸준히 이런 생산 능력을 키워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이런 막강한 공급 능력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 K9 우수한 우리의 명품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 국산 무기들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직접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이 평상시의 훈련과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무기들의 성능을 충분히 검증해 봤습니다. 그만큼 이 다른 외국에서도 그만큼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것도 선택에 있어서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K9 자주포라든가 K2 표전차가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에 공급이 돼서 폴란드 현지 병사들도 써봤는데 굉장히 성능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의 이런 재래식 무기는 그만큼 이 충분한 성능들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 전략 무기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각종 미사일 쪽으로도 우리 방산이 많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는 실전 경험이 충분히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내놓는 무기들에 있어서 글로벌하게 상당 수준을 그래도 올라왔다, 굉장히 놀랍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사우디에서 우리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들을 갖다가 직접 구매 계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듯이 굉장히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특히 선진국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분야가 잠수함 같은 경우, 우리도 잠수함을 처음에 1세대와 2세대에서는 독일 잠수함들을 그대로 도입해다가 썼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쪽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으로 메꿔 왔는데, 이 도산한창호급부터는 이게 SS3 이 배치 1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설계 역량을 확보해서 3,000톤급으로 늘리고, 그리고 이 자망 추진 체계도 우리가 연료 전지를 도입해 갖고 조금 더 정숙하게 소리 없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직 발사관,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어 갖고 미래에는
여기에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장착을 해갖고 진짜 적의 후방을 기습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서 이미 가능성을 입증한 상태이죠. 또 최근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것이 유명한 현무5 미사일이죠. 현무5 이 탄도탄 같은 경우는 이 벙커버스터 용도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방에 무려 8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재래식 탄두를 갖다가 탑재하고 고공에서 내려 꽂으면서 그 충격으로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보통 강력한 이 콘크리트로 보호되고 있는 지하의 북한 핵시설을 비롯한 지휘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확실히 이 발전된 IT 기술과 중공업 기술이 결합되어 명품들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현무5는 앞쪽에 재래식 탄두가 핵탄두는 아직 우리 사정상 탑재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8톤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8톤 상당수가 굉장히 강력한 이런 금속 탄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고공으로 올라갔다가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내려 꽂히면서 이 지하 수십 미터 밑에 있는 콘크리트 강화 벙커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 북한의 모든 지휘 통제소나 여러 가지 이런 미사일 관련 시설들이 이 깊은 땅굴 속에 버티고 있다지만은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뚫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괴물 미사일이라는 얘기가 붙는 것이겠죠. 하지만 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급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이거는 약간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핵무기는 작은 것들이라고 해도 대략 우리가 TNT, 재래식 폭탄의 대명사죠. TNT 한 수천 톤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양 현무가 뭐 한 대략 10톤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에 비하면은 물리적으로도 에너지가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만큼 이게 일반적인 목적, 그러니까 적의 지상 목표라든가 이런 걸 타격할 때는 위력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뭐 이제 벙커버스터, 지하 벙커를 때리는 용도로는 그래도 충분한 수준이 아닌가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들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는 날이 오면은 그때는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의 무기 공급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설명드린 여러 가지 우리의 무기들이 상당히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도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으로 러시아가 우리를 갖다가 위협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갖다가 경계하는 의미에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는 핵 보유국으로서 여러 가지 뭐 핵 위협을 갖다가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진정으로 핵으로 쓸 것이다. 한국에 그런 무기 공급을 했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도발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 억지 수단을 갖다가 공급해주고 핵 우산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에 힘을 더 실어주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게 좀 하나 걸리는 부분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 사실은 이 빈 구멍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밀도도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그리고 핵무기 같은 경우도 이 기술적으로 아직 러시아 같은 핵 강국에 비하면은 수준이 아직 많이 못 쫓아왔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쪽에 몇 가지 기술들만 공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이런 미사일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그 효과성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방어 능력이 점점 더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갖다가 러시아의 저런 위협을 갖다가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시하고 가급적이면은
뭐 대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잘 풀어나가야겠죠. 네,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북한군이 외형적으로 숫자는 많다고 하지만은 그동안 돈이 너무 부족해갖고 충분히 이게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일테면 뭐 전차나 야포라든가 자주포 같은 것이 수는 많지만은 이게 과연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면을 종합해 봤을 때 전쟁 역량, 군사 역량은 38위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핵을 고려하게 되면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이 핵탄두를 갖다가 대략 한 100개 정도는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정확한 위력은 우리가 예상컨대 대략 한 그러니까 재래식 TNT 기준으로 10킬로톤에서 100킬로톤급 사이, 그러니까 10,000톤에서 10만 톤 그 사이에 위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10만 톤으로만 잡아도 재래식 폭탄 1,000만 톤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얘네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ICBM은 핵심이 미사일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주공간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진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받거든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앞에 갖고 있던 탄두가 홀라당 타버리고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다시 지구에 진입해서 터지게 만드는 기술을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는 쉽게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이나 이 일본 아니면 요 괌 정도의 이 범위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는 그렇게 높게 올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재진입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핵탄두를 터뜨릴 수가 있거든요.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은 지금 갖고 있다고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고, 달리 말해서 지금 100개 정도에 해당하는 핵탄두의 위협에 우리 대한민국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그런 순위가 밀린다고 지금 북한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건 뭐 너무 끔찍한 시나리오여서 저희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핵무기가 실전에 쓰인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그거밖에 없죠. 그 당시에 뭐 수만 명의 사람이 직사했고, 그 후유증으로 뭐 십수만 명에서 많게는 뭐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이 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보다도 훨씬 더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에 비해서도 대략 한 최소한 5배에서 10배 정도의 위력은 갖고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더라도 이것이 인구 밀도가 몇 배가 되는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에 비해서 10배 우리 희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피해가 최소 수십만 명이 희생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런 핵폭탄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죠. 기껏해야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으로서는 준비하고 발사해서 도달할 때까지 대략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릴 텐데, 우리가 과연 그 30분 내에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태세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늦추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국제사회는 이미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이런 핵전쟁의 위협과 핵무기의 끔찍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합의로 인해서 기존에 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5대 강국, 그러니까 미국, 그 당시인 소련, 지금은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개국 이외에는 이 핵무기를 갖지 말자라고 하는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조약에다 서명을 하고 그 체제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북한이 또 핵무장에 성공을 해갖고 지금 핵탄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 NPT라는 국제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이 큰 틀을 갖다가 깨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진짜 전 세계적인 핵 도미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 국제사회가 아직 용인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장할 능력은 있지만은 뭐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더 이상의 이 돌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북한이 이렇게 핵무력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억지 수단만 갖고 평화가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미국 자체도 지금 국제사회의 경찰 노릇을 더 이상은 못하겠다. 많은 부분을 이 안보 부담을 주변 다른 국가들에게 분담시키려는 상황에서 이럴 때 일본이나 우리 한국 같은 그래도 영내의 중요한 플레이어들은 핵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당연히 그에 대해서 다른 핵강국, 러시아나 중국은 어마어마한 반대를 합니다. 이 5대 핵강국은 자신들 5대 강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핵 무력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감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중국의 이 핵 강국으로서의 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중국은 이걸 용납하지 아니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뭐 이걸 핵무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고 속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국제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는 선에서 스탠스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NPT 체제가 어떤 불행한 일에 의해서 와해가 되고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개발할 역량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이라든가 아니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원료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당연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 많이 가동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핵 폐연료봉 같은 것들도 있고 관련된 우리 많은 핵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것을 갖다가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번 현무 미사일에서도 보다시피 여러 가지 발전된 미사일 기술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뭐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핵실험까지는 오래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핵무기로 만들려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핵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진짜 무기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그걸 무기급, 웨펀 그레이드의 핵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확보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폭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이게 선진국들도 한 번에 결코 되지 않는 그런 기술적 허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각도로 실험해 보고 검증하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국력이 총동원됐을 때 한 3년에서 5년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로 우리 안보 환경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지경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런 오물풍선을 자꾸 날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측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 날리는 거에 대한 그냥 보복 차원이냐 그 이상의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북한이 이걸 갖다가 본격적인 우리에 대한 생화학 테러용 무기로 실험하고 있다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아마 뭐 그 안에는 GPS까지 달아놓고서 진짜 그런 가능성도 다 시험해 보고 있을 것이고 지금 뭐 밤에도 날려보고 낮에도 날려보고 다양한 기류 조건에서 날려보면서 요때 이렇게 날려보내야 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 거점에 최대한 가깝게 붙일 수 있겠구나 이런 노하우까지 지금 분명히 테스트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공포 쏜다든가 여러 가지 비행기가 떠서 이걸 격추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서울 가까운 곳에서 그런 폭음이 들리고 하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놀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김여정은 조롱조로 이 역선전을 할 거예요. 뭐 남한의 괴뢰들이 놀라서 뭐 지금 날뛰고 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모양 빠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금 이면에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뭐 적당한 드론을 날려갖고 그 풍선만 뽕 구멍을 내갖고 오기 전에 떨어뜨리게 만든다든가 다양한 수단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점점 더 이색 드론들이 많이 전장을 지배하게 될 시대에 맞는 그런 대응 무기 체계들이 분명히 누군가는 개발하고 있고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 대통령과 달리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적인 관계를 계속 요구한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하는 것도 우리 자유진영의 결속, 우리 동맹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너네가 우리 주한미군을 안보에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더 큰 부담을 지어야 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직접적인 방위비 부담이 될지 아니면은 다른 경제적인 뭐 이를테면 우리가 미국의 원유라든가 가스를 더 많이 사준다든가 이런 형식이 될지 뭐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어쨌건 더 많은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짊어지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만큼 좀 더 괴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게 나쁜 상황이기만 하겠느냐라는 그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당장 주한미군을 빼거나 뭐 방위비를 갖다가 10배, 20배로 올리거나 이렇게 나서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느 이상의 성의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이 성의를 보이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갖고 오히려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퍼스트, 즉 대중 이 포위망에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담당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 한국에게 더 많은 당근을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다양한 우리가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러 제한을 더 많이 풀어주고 일부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든가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혼자 힘만으로는 굉장히 버겁다는 것들이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전쟁이 있겠죠. 미국에서 반도체 자립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인텔도 잘 안 돼갖고 지금 많은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많이 필요가 되고 있고요. 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요즘 해군력 경쟁입니다.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군함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국가 미국의 해양 파워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에 맞춰서 지금 해군 함정들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미 미국의 이 조선 산업이 엄청나게 기반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군함도 지금 제대로 건조 못할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좀 채워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어 간다면은 이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뜯기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이지만은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런 이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해 보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충분히 억제해낼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이 능력이 있는지를 항상 되새겨봐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